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26일에 선고가 있을 전망인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은 명태균 특검법이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론도 나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죠.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2월 27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출산율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건 오랜만이네요. 9년 만에 출생아와 합계 출산율 모두 증가했다고요? 네, 통계청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출생아 수는 2015년 소폭 증가한 뒤 8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 명대에서 40만, 35만 이렇게 뚝뚝 떨어지다가 2020년에는 27만 명으로 내려앉은 뒤 2023년 23만 명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30만 명대를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한 것만으로도 고무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도 0.75명으로 그 전에보다 0.03명 증가했는데요. 이 합계 출산율도 2015년 1.24명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세부 지표를 봐도 긍정적인 상황이 감지되는데요. 출산 순위별로 첫째 아기가 7,700명 늘었고 둘째 아기는 1,500명 늘었는데 둘째 아기가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결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혼인 건수가 22만 2,400건 정도로 그 전해보다 2만 8천 건 정도 늘어 증가율이 무려 14.9%를 기록했는데요. 그랬군요. 이러한 수치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네.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를 웃돌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통계가 나오긴 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우려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1명으로 우리보다 2배가량 높고요.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부가 육아 보육 정책을 더욱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어제 열렸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서울고법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증인신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요. 경기 성남시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약 30분간 진행한 최후 진술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건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나서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다가 협박이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된 발언을 하긴 했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성남시장 시절 시장이 하는 일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를 만났는데요. 네, 국민의힘 유상번 의원이 경제 주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극도로 두려움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주체들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네. 너무나 많은 주주들이 이해관계가 다 다른 만큼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고쳐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이른바 핀셋 처방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가자 야당이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올려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이 주주이익을 위해 노력할수록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해지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도 통과됐는데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 판매에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카드를 언급하면서 네. 그린카드가 있는데 이건 골드카드다. 500만 달러의 가격을 골드카드에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나 IT 관계자들이 미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 돈을 낼 것이라며 그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뒤부터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지그룹인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이도 골드카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고 묻자 네. 그렇다 가능하다며 나는 매우 좋은 사람인 러시아 올리가르이를 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우리 돈으로 13억 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는 없앨 방침입니다. 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불법 이민자 규제 초안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새로 개설할 불법 이민자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5,000달러, 우리 돈으로 716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불을 늘리고 문제거리는 처벌하는 방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국정 철학이 반영된 행보로 보입니다. 네. 스포츠계 소식도 알아보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가진 논란과 악재를 뚫고 사연임에 성공했네요. 네, 정몽구 축구협회장이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하며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어제 선거는 192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183명, 95%의 투표율이 나올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정 회장은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받아
85%의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정 회장이 처음으로 회장을 맡은 건 2013년인데 2029년 초까지 이번 임기를 마치면 16년간 협회를 이끌게 됩니다. 네. 정 회장은 이번 겨울 마지막 추위는 유난히 길고 추웠다. 어서 날씨도 풀리고 축구계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축구인 100명에 대한 기습 사면 등 논란의 협회 운영으로 구설수에 계속 올랐는데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감사 결과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축구 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표심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현직 회장에게 사실상 몰표를 주면서 경쟁자인 신문선, 허정무 후보는 대안으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은 자신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체부와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축구 팬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면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세종, 광주 14, 대전, 강릉 15, 대구 16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남서쪽에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서울의 낮 기온은 쭉 12도, 13도 선을 이어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15도 이상, 제주는 19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오늘 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무난하다가 오후 들어 수도권, 강원권, 충북, 충남은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현재 건조특보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전남 서해안의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제주와 전남 서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제주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일은 그 밖의 중부지방 빗방울 예보가 있고요. 3일절인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밤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은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좀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우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희영 씨가 정리드립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시내 출근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다시 여의하도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도 잠실대교와 동호대교에서 속도 내려가고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복정부터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방향 신내 나들목부터 차간격 좁혀지고 동부간선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요금소부터 밀리는데요. 성수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속도가 내려가는데요. 도리분기점 사이 구간 밀리기 시작하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은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부천부터, 반대 인천 방향은 인천 요금소부터 각각 4km씩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시사 인터뷰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판 방청하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이제 본인께서 원고를 직접 작성하셨고 네.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입법
폭주,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운 그 하이브리드전 시각에서 본 그 국내 위기 상황, 이렇게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제 87 헌법 체제를 극복해서 이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먼저 국민한테 진솔하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국가 안보를 책임진 그 계엄 관련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군대, 경찰 인력을 보호하고, 이제 그들의 어떤 뭐 사기와 자긍심 높인 것도 좀 평가를 합니다. 진정성이 좀 느껴지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헌재 결과에 대한 승복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변호인단이 이미 그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거는 승복하겠다고 이제 이미 이야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그 항소를 못합니다. 단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뭐 승복하실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나서겠다 해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를 시사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계획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하시면서 이 너무나 그 87년도에 그 했던 그 헌법이 지금은 이제 맞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정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을 하신 거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공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개헌을 비롯해서 이제 각종 정치 개혁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너무 실감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추진력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개헌 조기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기 후반부라든가 좀 표현만 강조해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내가 뭐 로드맵을 시점을 정해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은 제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임기 단축도 그 포함해서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이제 이런 입장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얘기가 내년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때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은 그것도 그 대통령 내심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책임 총리제 발언,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하니까 네. 그 부분도 이제 재판관들께서 이제 평의를 하거나 이럴 때 그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탄핵 심판 결정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가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오늘 선고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임명 안 하는 상태가 이제 뭐 합헌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 더 고려할 게 아니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위헌이다. 위헌이다.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최성목 대행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네. 이제 최성목 대행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좀 변수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이 중요한 변론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변론 경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부가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 전에 쭉 재판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새로 들어온 재판관이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기록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럴 경우에 변론 경신의 경우에 이 기간을 또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종결된 이상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어떤 오늘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편결의 그러니까 새로운 참여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군요. 판단에 대한 참여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될 경우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 마 후보를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 변론 제기를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저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가능성이 네. 별로 없다. 왜냐하면은 네. 그간의 헌법재판소 행보를 보면은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헌재가 내란죄 부분을 국회 소추단이 철회했을 때도 그때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란죄가 중요한 부분인데도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소추인단한테 그거를 빼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권유했다는 그런 뭐 의혹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그리고 뭔가 좀 빨리 선고기를 좀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형사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좀 재판을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도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그 시나리오는 아주 저는 무의미한 논쟁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검찰은 기소했을 때 어떤 그런 판단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이제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 네. 두 번째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이제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부분은 이제 유죄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1심에서 1심에서 네. 유죄가 네. 됐고 또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는데 김문기하고 골프 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것을 공개했는데 이거 조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작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 도지사 되고 나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 네.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무죄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1심에서 유죄로 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김문기 전 그 처장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항소심에서 좀 유죄로 변경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은 즉흥적 발언이라든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이다. 검찰이 좀 과하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그런 주장할 수 있겠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선거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선거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데 나올 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네. 준비를 하고 그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즉흥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좀 알면서 고의적으로 부인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제 재판 지연 전략을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소송 통지서를 수령을 계속 늦춰가지고 그런 거 그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안 하다가 아주 늦게 제출했고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러는 것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재판 기간을 좀 잘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3월 26일 날 네. 선고일이 잡혔는데 법원에서 법과 원칙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6일 말씀하신 대로 선고일인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지금 3월 중순쯤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기 대선 상황이 와도 대법원 확정심이 선거 전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죠? 그렇죠. 2심 선고가 3월 26일이라고 하면은 네. 대법원 선고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네. 네, 민주당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되는 재판이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자체 해석을 내놨어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에 어떤 새로운 그 사건을 조사하고 소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멈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예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이 출마를 했을 때 홍준표 대표도 재판 중이었거든요. 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은 상고 중이었습니다. 그때 헌법학자 10명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7명의 그 학자가 이 경우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그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하시는군요. 민주당의 주장은 다수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거꾸로죠. 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영장 쇼핑 논란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 측의 제기로 이 문제가 좀 다시 불거졌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들이 좀 의심을 했었는데 역시 네. 그게 사실로 밝혔습니다. 네. 원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요. 없고 지금 이제
서부법원으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길래 네. 그때 우리 법사위에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중앙법원에 서부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중앙법원에 중앙지법. 네. 이 중앙지법에 그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네. 그때 물어보기를 압수수색, 체포영장뿐만 아니라 통신영장 등 모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서면 질의를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역시 이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 7만 쪽에 달하는 그 사건 수사기를 검토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중앙지방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이 중복이 되니까 네네. 이게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거를 수사기관이 중복되니까 이 수사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올 것이 기대된다. 그래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공수처는 우리 기관이 이 수사권이 없어서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영장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법연구회가 포진한 그 서부지방법원에다 청구를 했고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목적으로 서부법원으로 갔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국회를 기만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국민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국조특위에서 오동훈 처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죄송하다 저희들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 하는 거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 부적절한 겁니까? 그 부분을 보니까 거짓말이죠. 그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답변이 적절하게 나가지 못했다.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영장들이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걸로 알았다. 이런 해명을 좀 했어요. 오동훈 처장은. 그거는 학생이라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모든 영장이라고 그러니까 체포영장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어떤 형태든. 그러면 이 공문이 나갔을 때는 저는 분명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한테 확인을 받고 문건이 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동훈 처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이 국회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허위 공문서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현안인 명태균 특검법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인데 해당 내용이 포함된 USB가 대통령실로 넘어가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금 통화 녹취록을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는 이 통화는 네. 거의 2022년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항으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특정 인물이 특정 지역에 공천되도록 이 명단을 작성해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종용을 했지만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략적인 의도이고 이것과 관련해 이제 명태균 특검법을 네.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또 오늘 본회의에서 좀 통과될 예정입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이영환입니다.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라는 게 힘든 역사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하고 한반도에서 6.25 남북전쟁도 터져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또 인구는 많은데 자원은 없고 그런 가운데도 민간의 역동적인 기업인과 일꾼들이 뭉쳐서 60년 이후 고도 성장을 하고 소위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나라도 적고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는 2인당 GDP가 일본을 앞서고 우리나라 한류가 일본을 풍미하고 있어요. 8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왔는데 그 한계점에 이른 것이 2025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균형력이 우리한테 취약 분야인데 저출산, 노인 빈곤,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국민 통합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결국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들고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와 영향을 주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나흘간 12도, 13도 선을 쭉 이어가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15도 이상 오르는 곳도 많겠고요. 제주는 19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날도 있겠습니다. 봄 기온이 가득한 당분간의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은 13도로 예보돼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할 수 있겠고 세종, 광주 14, 대전, 강릉 15, 대구 16도 등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도 괜찮을 전망인데요. 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괜찮다가 수도권, 강원권, 충북, 충남은 오후 들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농도가 꽤 높아지겠습니다. 건조특보 발효 상황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 경상권에 건조경보와 주의보 내려져 있어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경기 북부나 전남 서해안의 섬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제주와 전남 서해안에 비가 오겠고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에 비가 또 제주 산지에 비나 눈 예보고요. 중부지방은 내일 빗방울 예보 있습니다. 3일절인 토요일은 남부지방 먼저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인터뷰,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구형량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1심 구형량하고 똑같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은 뭐 검사 동일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형량 자체가 낮아지거나 바뀌거나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1심하고 같은 구형량, 예상했던 구형량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결과는 문제될 게 없다. 항소심에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 혹시 후배 교체론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없다고 보고요. 네. 요 과정을 쭉 보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저런 정치인이 있었네 하고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지난번 문재인 후보하고 경선을 했던 안희정 이렇게 3자 경선을 네. 했던 2017년 대선 경선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그에는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각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출마하고 윤석열 후보한테 석패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그야말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엄청난 수사 그리고 엄청난 기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라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당대표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천재지변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소심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유지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항소심 유죄가 나올 경우 네.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항소심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대법 최종심을 받아야 되느냐 중단해야 되느냐. 네, 그게 바로 또 이 논쟁으로 논란이- 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다수가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수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미 소추가 시작된 물론 이제 기소를 소추로 보고 기소 이후에 재판까지의 과정을 소추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작은 기소의 시로 소추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네. 봐서 이것이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판결은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왜 선거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재판받거나 기소된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후보에게 반대 후보가 공격을 합니다. 뽑아봤자 감옥 간다. 네. 국회의원 돼도 다시 네. 선거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유사한 상황으로 국민의힘의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예선에는 민주당 후보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 이후에 또 본선까지 과정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이 그때 여론의 지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군요. 사실 지금 양쪽 당이 이미 이제 결집을 끝낸 상태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계엄은 계엄이고 선거는 선거다. 네. 그래서 계엄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뭐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거는 보수가 결집한 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계엄은 계엄이고 이건 조기 대선이네 탄핵되면 그래서 결집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의 정서들이 조기 대선이라는 조기 결집 상황에서 또 보수의 결집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이런 이제 두 가지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지지율이 결집되기 전에 대선은 51대 49다. 네, 그렇게 예상하셨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빙 게임에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그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다 빨간불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지지율이나 보수 결집에 그야말로 물 들어올 때 노젓자는 것처럼 완전히 극우 주장에 편승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탄핵 잘못됐다고는 하지만 사과는 못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극우 주장에 편승하고 요게 이제 여기도 50일로 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국 공식적으로는 계엄은 잘못됐다고는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잘못됐다고는 하고 했죠. 네. 그러나 왜 잘못됐는지 하고 사과를 국민들에게 뭐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엄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가 없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쪽도 국민의힘도 51대 49에서 51을 점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확장의 한계. 극우로 닫혀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빨간불이고요. 민주당은 여전히 항소심의 결과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반감. 그래서 역시 대선도 51대 49 게임에서 50일을 가져가기 위해선 양쪽이 빨간불 켜진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결국 중도의 문제 또 확장력의 문제 이런 거에 이제 봉착을 하고 그 속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 그다음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행보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도층으로 향하는 어떤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통합 행보라고 일컬어지는 뭐 김경수 지사 뭐 또 네. 박용진 의원 또 뭐 이후에 이제 임종석, 김부겸, 김동연까지 이건 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죠. 이분들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선한 정치를 하는 분들이에요. 과거에 이
당내에서 싸우고 네.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은요 사생결단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통합하라고 한 분들이 제기하는 방식도 저는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했고 사생결단에서 쪼개지든 망하든 이 정도까지 싸워줘야 되는 게 과거 관행이었고요. 네. 그런데 뭐 이낙연 대표가 결국은 이제 탈당까지 했고 네. 뭐 대선 과정에서도 사실상 분열의 신호탄을 쏴서 그게 또 결과로 이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뭐 김경수, 김부검 뭐 이런 분들은 정말로 선한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이런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통합 행보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중도층 확장을 위한 뭐 우클릭이나 네. 혹은 또 이 통합 행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신뢰 문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클릭 했는데 또 뭐 실용주의라고 했는데 또 통합 행보를 했는데 잘하고 있다. 저거 맞다. 이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비판을 합니다. 뭐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한번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뒤집지 않았느냐 뭐 하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진정성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정책에 있어서 이제 신뢰의 문제 네. 이런 부분이죠. 예전 같으면은 정말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세상이 흔들흔들할 정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DJ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 행보를 막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대연정 얘기했다가 네. 세상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진보에서는 반대.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때 국회의원이었지만은 당시 이제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다 갈라져가지고 파병 안 된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해서 정책 행보, 우클릭 행보는 그 정도로 막 흔들흔들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민주노총이나 이런 큰 부분에 있어서는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보니까 좀 생활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왼쪽 길로 갔다 오른쪽 길로 갔다가 하는 과정들이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파장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과거에 비해서 뭐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은 예를 들어서 열린우리당이 그야말로 강성투쟁 정당이 돼야 되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 야당 인정 안 하겠다 하고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저 야당 인정 안 하겠다 하고 야당 대표 만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다면 하다가 대연정 얘기했다면 정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대연정 얘기했다가 또 뭐 확 바꿔갖고 네. 강성 정권 야당 상대하는 안 하는 정권 이렇게 간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빈번한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초기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동산 정책도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좀 가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 벌어서 비싼 집 사는 것 죄악시하지 말자. 그리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율에 대해서는 손을 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 하면서 지금에 이제 좀 많이 낮아졌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같은 게. 그런 부분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번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실상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자 자체가 네. 그 산정 방식, 산정 기준 때문에 네.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20몇만에서 한 자릿수 이하 4만 정도로 줄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 문제에 종부세 부과 대상 혹시 말씀하시는 종부세뿐만이 건가요? 아니고 네네. 일반세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우선 이런 거잖아요. 뭐 설명 간단히 드리면 과표가 올라갔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들도 재산세를 많이 네네. 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적용 기준들을 윤석열 정부 때 낮춰버렸죠. 낮췄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도 당연히 줄고 이 다주택자들의 일반 세율 이런 것도 과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빠져나가는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세 채였는데 과거 두 채였는데 종부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있고 세 채였는데 종부세 대상이었던 사람도 있고 근데 이 과표가 낮아지니까 두세 채짜리는 싹 빠져나가 버리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제기 안 하거든요. 당사자들 말고는. 주택을 왜 몇 채씩 소유를 하고 심지어는 몇십 채씩 하고 그래서 그거는 문재인 정부를 예를 들면은 다른 부동산 세제하고 다르게 가장 저항이 제로 상태에 있었던 게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왜 건들고 그리고 실제로 한 채 똑똑한 한 채를 투기로 보느냐 마느냐 뭐 이런 네.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는 세정의 원리라든가 또 주거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과하게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고 발생된 이득인 양도세에 대해서 중과세하고 이제 이전세죠. 그런 것은 저는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부과하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한 것을 하는 거고요. 저는 강한 이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이 낮아지면서 그 대상들이 줄어드니 이거를 다시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럼 난 전 두 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 생각은 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상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데 이거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거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거면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표의 정책적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조밀해지고 신중해지고 또 깊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여쭤보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해주시면 어때요? 한 줄 평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우선 이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네.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윤 대통령은 왜 계엄을 했을까? 진짜 망상에 빠져서 부정선거 망상, 그다음에 북한 망상, 뭐 이런 거, 친북 세력, 뭐 이런 망상? 저는 아니라고 이 최후 변론 들은 이후에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대통령은 방어적 자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 우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이 센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법률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공기업 인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률의 경계. 그 공모를 했는데 왜 사전에 그러면은 이 낙점 대상자들을 사전에 뭐 통지를 했느냐부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막 기소당하고 막 지금 재판받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의 경계에 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항상 무슨 일을 하면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아주 습관적으로 당연히 먼저 검토를 하게 되는 이런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검사를 그렇게 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우려, 이런 걱정, 이런 경계를 전혀 안 하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제 김건희 여사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천에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요. 이게 내놓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화도 뭐 텔레그램도 여러 개 해서 흔적들을 너무 많이 남겨요. 그래서 법을 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한 6개월쯤 지나면 못 모르고 그냥 막 대통령 하다가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네. 이러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 하다 보니까 주워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명태균도 그런 경우고 윤석열 대통령 해명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은 뭐 통화한 적도 없고 뭐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는 계엄이라는 것을 야당이나 그 친북 세력,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것 때문에 한다는 이런 망상이 아니고 법적으로 내가 이거 빠져나가기 어렵다. 대통령 이후에 이거 어렵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1년 반 후부터 강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방법이 뭐냐. 그래서 계엄이라는 걸 특히 명태균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위법하고 법률에 위배되고 이런 일들을 주워 담기 어려운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표현을 황금폰을 이제 결정적 계기로 그래서 원래 생각해 왔던 이 계엄이 명태균 표현을 계기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총선 전부터 이것이 모의되어진 정황들이 나오고 또 대통령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꺼냈던 이런 정황들이 총선 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명태균 표는 나중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우려가 쌓였다.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결국 계엄이고 여기에 동원된 논리가 북한과 부정선거쯤이 아니면 계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그래서 전시와 사변 아니거든요. 그럼 국가 비상사태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도요. 원래 계엄 헌법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는 전시사변밖에 없었는데 독재자나 권위주의 정권의 이게 대통령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 요건을 완화시켜 온 과정이에요. 지금 이 관련 법이나 헌법이. 그래서 원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는데 전두환 때 국가 비상사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입니다만 이게 불법적인 이런 경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원된 망상적 논리, 근데 망상이 아닌 유일한 해법, 그 탈줄구 계엄이라는 것의 하나의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로 저는 부정선거와 친북, 그다음에 종북 이런 것을 끌어들이고 야당의 소위 말해서 입법 독재 이런 것을 그래서 국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오히려 하위 개념으로 간 게 아닌가. 수석님의 분석이시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영향 줄 수 없다고 보고요. 우선은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듣고 개헌 왜 했을까라는 애시당초의 고민과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후 변론에서도요. 소위 말해서 우회적인 이제 재판부에게 일종의 이제 선처 내지는 호소 이런 뉘앙스로 기조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하여튼 부정선거, 야당의 입법 독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빼고는 안 되는 거죠. 계엄 논리 자체가. 그래서 형사재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리로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통합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반성이라든가. 그래서 통사반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승부수가 계속 그 기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뭐 북한의 행위다. 민노총회 이런 거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까지 이 논리로 최고변론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성 선처 뭐 이런 뉘앙스는 안 네. 되니까 네. 결국은 내가 대통령 다시 복귀하면 잘하겠다 이 얘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뭐 재판 과정 쭉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고 뭐 저도 봤습니다만 헌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논리나 또 변호인단의 논리가 정말로 뜨악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개헌이라든가 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정치개혁하겠다. 여기에 매진하겠다. 이런 게 전혀 소구력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 얘기가 앞 논리 때문에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 지금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 이제 개헌에 다 우호적입니다. 국민들도 조금 여론이 변화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윤 대통령의 개헌 발언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 저는 아닌가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누가 하느냐, 누가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헌은 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국정 운영 못하고 나라 망하겠다 그러면 계엄이 아니고 개헌을 선택을 했어야죠. 그런데 계엄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엄을 했던 사람이 개헌을 한다 그러면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제안하는 화자가 누구냐? 곧 탄핵될 지도 모르는 최소한 혹은 뭐 저 같은 경우는 100% 탄핵될 대통령이 나 살려주면 개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계엄을 했거든요. 계엄의 논리는 이러다 나라 망한다. 국정 운영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을 했어야죠. 근데 윤 대통령은 개헌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현직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 빼고는 임기 중에 개헌 얘기하면 틀어막았죠.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계엄을 하고 개헌을 얘기한다? 이건 전혀 영향이 없고요.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헌. 동기야 어떻든 국민의힘이 네. 개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탄핵에 집중할 때 그럼 탄핵 결과 나오면은 오히려 개헌 논의를 주도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왜냐하면 계엄이 계약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관련 법들이. 그래서 다시는 계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민주공화정의 강화로 연결이 돼서 민주공화정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을 하는 거. 거기에는 뭐 분권이 있고 견제와 감시를 더 강화하는 게 있고 국민기본권의 강화가 있고 이런 것을 오히려 유력한 대선 주자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를 해야죠. 저는 뭐 탄핵에 집중하는 거 좋은데 이제 뭐 좀 있으면 탄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헌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딱 주도를 해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예요. 키를 진 이재명 대표가 움직이면 개헌도요. 그동안은 이렇게 절대 다수 의석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 200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면 8석. 그래서 내용적 합의가 잘 안 되더라도 오히려 민주당이 주도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른 뭐 특검 막는 것처럼 똘똘 뭉쳐서 막을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또 먼저 개헌하자고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면은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지금 기회고 의석수다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온 관세 폭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비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짚어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들이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대형 뉴스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 관점에서 한 달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요. 경제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지금 너무 짧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평가를 할 때 법률에 의한 건가 국제법에 의한 건가 하는 측면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야지 대응 주체들이 예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행정조치가 행정명령, 포고령, 메모랜담까지 포함해서 한 100건 정도 되는데요. 네. 행정명령 한 70건 정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법에 의존하고 국제법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상대국이든 미국의 그 해당되는 그 경제 단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보면 중간 선거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중간 선거 이전에 사실 모든 조치를 내놔야 되고 또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소위 그 매드맨 스트래티지, 광인 전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홍수 전략, 플러드 스트래티지 이런 전략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사실 법률에 의존하지 않고 또 이렇게 광인 전략과 홍수 전략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말씀대로 아까 그 모두에서 기자들이 바빠졌다. 기자들이 바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스럽다. 한마디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규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관세 정책 전체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1기 때는 예상한 것처럼 이 관세 정책이 이렇게 집중될 거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초기에는 관세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반성을 토대로 해서 말씀대로 2기 때에는 그야말로 관세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네. 주로 이제 행정명령에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수단별로 보면은 1기 때보다는 상당히 강도가 있다. 왜냐하면 예외 항목을 잘 두지 않습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보편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편관세 내지는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는 선별로 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빼주는 선별관세가 추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무역 적자 구에서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 아마 4월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부과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단에 있어서는 예상된다. 그다음에 주요 교육 상대국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이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집중적으로 때릴 거로 보았던 것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대해서는 의외로 관세율이 그래 높이 많다. 지금까지 나온 조치를 보면 추가 관세율 10%만 네.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적이고요.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동맹국이 유럽입니다.
근데 오늘도 조치가 나왔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25% 평균 네. 관세율이 상당히 눈에 없다. 세 번째 특징은 일본과는 미국 입장에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국인데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서 어느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볼 땐 역시 트럼프가 미국의 국익보다는 트럼프 개인적인 목적도 많이 달성하는 측면에서 이 관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관세 효과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이렇게 영향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따질 때는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행정명령에서 발동하는 주요 그 교역국별로 관세를 보면 이렇게 사실 개인적인 이익도 많이 결부돼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죠. 멕시코, 네, 그렇습니다. 뭐 캐나다, 뭐 철강 이런 부분에. 네, 이미 그 추가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 처음 부과국이 됐고요. 네. 사실 같은 날 2월 4일 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도 25% 관세율을 부과할 거로 봤습니다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가는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희생과 그다음에 부담을 적게 하는 상태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에서 나온 전략이다 이렇게 보면 자 캐나다와 멕시코가 불법 이민이라든가 펜타닐 같은 마약 문제에 협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갖고 있는 것은 관세를 때리지 않더라도 사실 그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하니까 그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목적 달성이 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위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의 타도가 다른 동맹국과 같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렇게 거기 수준까지는 지금 이게 못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한 달 유예 기간이 3월 4일인데요. 네. 3월 4일에 오늘 나왔습니다는 예정대로 부과한다 하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유예 기간을 주고 좀 상황을 지켜봤더니 목표만큼 안 올라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군요. 네네. 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반도체, 자동차 관세 전망 좀 어떻습니까? 네, 원래는 이게 4월에 3월 말에 미국의 이제 중요한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소위 그 NT 보고서라 해서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가 나옵니다. 요건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발표되는 환율 조작 보고서, 환율 보고서라 그러죠. 네. 이게 근거가 되는데요. 이게 좀 나와봐야 각국의 그 관세 장벽이라든가 비관세 장벽, 우리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비관세 장벽, 이 비관세 장벽이 나와서 주요 교역국별로 요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호 관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호 관세율에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4월 이후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는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무역 적자 해소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역 적자가 많습니다. 그중에 25% 관세를 그 부과하고 방침을 나왔던 것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협상력을 증대시켜서 한국이 사실 미국의 의도를 쫓아오게끔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목적대로 해서 우리가 그 LNG 수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미국과 협상의 여지가 많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정치 문제를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는 협상 대표단을 해서 우리가 뭐 지금 상태에서 트럼프의 그 다운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에서 정상 간에 바로바로 해결하는 문제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민간 차원의 대표단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업인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상호 관세 부과 전에 예고로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에 부과됐던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쉽지 않기 때문에 4월부터 상호 관세가 때릴 때 우리에 대한 관세 부담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겠나 또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에 민감할 텐데 미국 내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도 좀 출렁이는 것 같고 소비자들도 그렇게 물건값 오르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관세는 교육 상대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교육 상대국에 대해서 의도했던 효과가 되지 않으면 부메랑으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멸의 불명예 효과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뭐 무역 수지가 개선했다든가 뭔가 이건 아직 시기상조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마약이라든가 불법 유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의도가 달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에서 관세를 때렸는데 그 의도가 달성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큼 희생이 됐을까? 이것도 같이 따져서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거 가져갈 건가 말 건가, 수정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교육 상대국으로부터 트럼프 정부가 어디로는 의도적 효과보다는 미국 내에 사실 그 부메랑 효과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라든가 네. 이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월 달에 3% 됐습니다. 아직 2월 달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2월 달에 소비자 물가의 기대 심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1년 후에 4.3%까지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비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GDP 기여도의 약 60%, 70% 정도가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1월 달에 민간 소비의 대표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인데요. 이게 12월 달에 0.7% 플러스해서 마이너스 0.9로 급락했습니다. 2월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2월에 소비자의 심리 정서 지표를 보면 사실 굉장히 급락하고 특히 미국의 공화당층은 그래도 기대 때문에 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한 80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 측의 국민들 지지하는 입장에선 31% 대공황으로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관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상승되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소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파멸의 소비다. 디펜딩 이거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그 이렇게 부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규율과 국제법이 따르지 않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도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는 네. 지금 지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에 대항하는 방법, 환율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 상대국에 대응하는 보면 일기 때 이렇게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반성이고 교육 상대국에서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관세 대책에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대책은 대표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때리는 가격 할증 정책입니다. 네. 그러면 자 교육 상대국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로 절하시킬 때에는 이 가격 할증 정책이 가격 할인 정책을 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관세 정책이 갖고 있는 맹점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2단계로 교육 상대국이 우리가 때린 것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미국의 의도대로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근데 맹점을 갖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가지고 대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내야 할 대책이 트럼프 정부의 2단계 조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를 쭉 절하시키고 있는데요. 네. 관세에 따라서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3월 말에 NT 보고서 앞서 말씀같이 국별 무역정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4월 달에 트럼프 정부의 예정대로 보는 첫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위안화 절하한다. 한국도 원화 절하한다. 하면 환율 조작으로 때린다. 그럼 환율 조작으로 때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행정명령을 하더라도 똑같은 행정명령이 아닙니다. 수포 301조에 따라서 정가의 보도로처럼 상하면 200%까지 최대 200%까지 보복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사실 미국에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이 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 사실 환율 보고에서 주요 교육들에 대해서 환율 조작 여부가 지금 관세 요소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은 하여튼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겠네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역 적자 때문에 사실 환율 조작에 걸릴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2015년에 베넷 해치 카퍼에 의해서 아마 이건 BHC 보고서라 견측에 의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미국에 대해서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미국 입장에서 적자죠. 경상수지에 대해서 GDP 대비해서 2% 이상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외환 개입 비용이 GDP에서 2%이기 때는 세 가지 요건만 따질 때는 사실 환율 심층 대상국 옛날로 얘기하면 환율 조작에 걸린다. 근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는 무역 흑자에는 걸릴 게 없다. 여전히 이렇게 좀 안심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의 환율 조작 보고서는 조작은 2015년에 사실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냈던 BHC 법안을 이렇게 근거로 삼지 않고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서 한다. 그러면 이때는 미국 입장에서 무역 흑자만 규모로 크나면 그 조건 하나 가지고도 환율 조작에 때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 한국도 환율 조작에 걸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대목은 심도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환율 문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출근 차량들로 혼잡한 가운데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그 사이 서강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혼잡을 더하고요. 반대 일산 쪽 반포대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동호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다시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도 올림픽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고 다시 한남대교에서 속도가 내려갔는데요. 4차로에 있는 고장난 차 여파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램프까지 차 간격 좁혀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인데 판교에서 일산 쪽은 송내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모두 완료가 됐지만 아직 여파가 남아있고요. 이후 김포에서 자유로까지도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자서전이 다음 달 국내에도 출간된다고 합니다. 장례 네. 준비에 관한 대목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좀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이 내용에 저를 위한 모든 장례 준비는 끝났다고 한다. 교황 장례식이 너무 성대해서 이 담당자와 상의해서 간소화했다. 화려한 장례 제대도 관을 닫는 특별한 의식도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네. 가톨릭 장례식은 정말 눈길을 끌 정도로 이제 시각적으로 화려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교황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되 소박한 의식을 희망한다는 뜻을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은 6년간 직접 쓴 공식 자서전이고요.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동시 출간된 네. 예정으로 있는데 전체 분량이 한 번역본으로 524쪽 분량이고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선대의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 세대 그리고 유년기 이야기 선출되기 직전의 일화뿐만 아니고 왜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선택을 했는지도 털어놓습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료인데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 번역이 되는데 특히 장례식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비락인가요? 교황의 선출 과정을 다룬 스릴러 영화 콘클라베도 3월 다음 달 5일 날 개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틀 앞서서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또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콘클라베는 또 교황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면 그럼 새로운 교황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이 교황청의 시스트나 성당에 모여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추기경들의 모임을 뜻하는 라틴어가 바로 콘클라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황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인데 네. 이 영화에서는 그 이면을 다루는 과연 존경받을 만한 추기경들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비판적인 영화군요. 비판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뭐 이탈리아에서는 나올 수 없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영화의 원작은 로버트 해리스가 집필한 2016 영국 소설 콘클라베 신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저자는 BBC 방송 기자 출신이고요. 그동안 여러 작품들을 이제 써왔던 전문 소설가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일단 연출자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로 2023년에 아카데미에서 국제 영화상을 받았던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고요. 네. 또 뭐 외신에서도 많이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거 과정을 총괄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랄프 파인즈의 연기력을 많이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무 주연상 후보로서 아카데미에서 이제 경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 그런 또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룹 블랙핑크 리사가 K-팝 가수 최초로 축하 무대를 시상식에서 꾸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리사의 신곡 본 어게인의 피처링을 맡은 래퍼죠. 도자 캣과 싱어송라이터 레이와 함께 축하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무대를 꾸미는 K-팝 가수는 리사가 처음이 되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멤버고요. 또 지금 현재는 솔로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 본 어게인은 최근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진입을 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지금 K-팝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업의 결과로서 아카데미에서 같이 미국의 팝 가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드래곤은 지드래곤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빅뱅의 리더 가수 지드래곤이 11년 만에 발매한 정규 앨범 주요 음원 사이트 차트를 석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이돌 그룹 하면 뭐 7년차 신드롬도 있어서 7년을 넘기 힘들다. 뭐 남자 보이 그룹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서 10년 정도에서 다 걸리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이 11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위범 NC라고 하는 앨범 명을 가지고 나왔는데 니체의 개념이죠. 초인을 이렇게 동기 삼아서 만든 앨범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에 발매한 쿠데타라고 하는 앨범 이후에 정확하게는 11년 5개월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블랙핑크를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의 원조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사, 작곡, 프로듀싱 전반적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다 본인이 이제 연출하는 컨셉을 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던 빅뱅 그리고 그 리더로서의 어떤 지드래곤의 면모가 이번에도 잘 보여준다라는 점, 이 점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블랙핑크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개별 멤버로서 아티스트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 또 10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K-팝 아이돌들의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로 또 남을 것 같습니다. 후배들의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앨범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특징은 지드래곤의 스타일이 가장 많이 압축되어 있고요. 또 진일보했다라는 그런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미 파워라는 곡이라든지 투배드, 흥겹고 리드미컬한 비트에다가 이 리스너들을 춤추게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도 역시 지드래곤의 화려한 스타일링을 더해서 맛볼 수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사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사실 이제 KBS에서 얘기하기 힘든 비속어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참조하셔서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계획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 2030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문체부에서는 3월에 발표 예정인 문화비전 2035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국립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좀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5개 단체 통합 사무처를 5월까지 신설을 해서 네. 좀 효율성을 기하겠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통합 사무처를 통해서 행정 업무 일원화와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몇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굉장히 큰 변화를 공청회 한 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발이 있고요. 네. 또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 현대무용의 경우에는 소규모 단체나 개인 작업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런 것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개별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안무가들한테 좀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해외와는 좀 맞지 않다. 해외에서는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뭐 오페라 합창단, 발레단, 오케스트라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것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갖춰지진 않은 상황에서 극장도 없이 사무국만 통합을 해서 이렇게 공연을 잘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체부의 생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너무 갑작스러운 시도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건 반가운 소식인데 서울시가 관내 총 122개 공공도서관 운영 시간을 10시까지로 늘린다고요?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나 전국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일반 직장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시까지 도서관 운영하니까 네. 직장인들 맞아요. 같은 경우는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장 운영을 해서 좀 호평을 받은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 그렇지 맞습니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서관 야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다양한 또 야간의 독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좀 야간의 책을 읽는 분위기가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 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27일 목요일 정적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